물가 스파이럴은 어떤 데서 일어나냐면요. 공급 능력이 약한 나라에서 일어나요. 독일이 전 유럽을 구해주는 나라로 등극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유럽을 구하기는커녕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될 내년에 상반기에 경착륙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럽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면 주가 하단 내려가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올린 거하고 지금까지 기대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떨어지고 가는데 그 정도 가면은 여기에서 연준이 4.5%를 넘어서 지금 시장이 4.5%까지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4.5%를 넘어서 5%를 간다. 정도표는 5%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까지 간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4.5% 단을 간다 그러면서 유럽이 터질라 그러잖아요. 영국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소위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악재 외의 새로운 악재로 인해서 주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확 무너지는 거, 이걸 네. 걱정을 한 건데 네. 그 대상이 사실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옛날 피그스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 네. 여기나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 경제 위기, 네. 요거를 봤는데 영국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이게 뭐지? 다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긴 하죠. 근데 영국은 원래 약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물가 스파이럴, 그러니까 물가를 계속 끌어올려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는 얘기를 걱정을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우리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말은 믿지 마시고. 물가 스파이럴은 어떤 데서 일어나냐면요. 공급 능력이 약한 나라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외환위기 들어가는 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게 공급 능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서. 공장 없고 서비스업도 발달 안 해 있고 이 산업이 탄탄하게 발달해 있는 나라는 그런 물가 스파이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괜히 겁주는 거니까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는 그 물가 스파이럴은 안 생긴다. 그거는 물가를 계속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막 10몇 프로, 20몇 프로짜리 물가가 나온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나라가 있느냐? 공급 능력이, 이게 산업 기반이 취약한 나라는 그게 터져요. 네. 아르헨티나 그렇죠? 근데 터키는 지금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사고 그렇죠. 터졌고, 근데 터키가 산업 기반도 약해요, 원래. 그러니까 터키도 정기적으로 위험한 나라예요. 영국도 산업 기반이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네. 영국의 산업 기반이 옛날에 그 외환위기 들어간 이후로 산업 기반이 더 튼튼해졌으면 모르겠는데 외환위기 들어갔을 때도 산업 기반이 약해져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이후로 더 약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면 앞으로 영국이 정기적으로 위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영국이.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뭐 지금 당장은 뭐 관광객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낮은 면도 있긴 한데, 그잖아요? 유로 그렇죠. 약하니까. 저게 경기가 확 꺾여서 관광 수요가 확 급감을 해버리면 이탈리아 괜찮겠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 좀 지나면서 피그스가 일제히 다 재정위기로 들어간 이유가 독일 때문에 유로는 강한데 경기는 나빴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 높은 환율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관광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로 살던 나라들이 크게 안 들어오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로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급냉을 해버리면 그러면 또 어려워지겠죠.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관광 수요 줄어드니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남유럽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려워 보이는 데는 어디냐면 독일. 참, 우리가 독일을, 거기는 산업시설의 산업 기반이 탄탄하잖아요. 튼튼하죠. 그런데도 독일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독일을 한번 걱정은 해봐야 되는 이슈가 발생한 거는, 독일은 러시아 이 가스, 네. 천연가스 문제로 요즘 가장 부각이 되니까 에너지 문제로 위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건데요. 그게 뭐냐면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산업 에너지가 비싼 거예요. 그렇죠. 공장들이 공장이 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서 지난 한 3달쯤 전부터 중국의 대유럽 수출이 급증을 합니다. 아, 유럽이 전기 문제 때문에 공장이 멈춰서 생산을 못하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독일도 그렇거든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원래 같으면 이런 때 말도 끊을 필요도 없고 독일이 전 유럽을 구해주는 나라로 등극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유럽을 구하기는커녕 지금 구제를 받아야 자기 될지도 스스로도. 모르는. 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독일은 이게 워낙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확전을 한다. 뭐 이번에 송유관 터뜨렸잖아요.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 급락을 해가지고 전쟁 나는 줄 알고 잠도 못 잤어요. 비트코인 사셨잖아 또. 그러니까 잘 올라가다 이게 갑자기 그냥 쭉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씨 전쟁 나나? 그리고 뉴스를 봤더니 송유관. 네.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 변수로 지금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변수만 없다면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될 거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경기는 침체가 돼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형태가 돼서 뭐 금리 정책을 쓸 수도 없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아무 정책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아닐 거다.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어떤 숫자를 봐도 그렇게 보여요. 내년 물가는 좀 빨리 떨어질 거예요. 세게 보는 데는 2%단을 보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다들 겁먹어 있는 거죠. 지금 유가 떨어지는 속도나 이런 것들 보면 내년의 물가는요. 올해의 기저로 내년 물가잖아요. 그렇죠. 올해 높은데 내년 낮아지니까 물가는 떨어지죠. 사실 우리가 좀 무식한 생각이긴 하지만 네. 8월달 CPI 지수, 뭐 9월달 CPI 지수 나올 때, 네. 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빠졌잖아. 이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빠진 게 물가에 확 반영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짧게 우리가 본 거고 훨씬 나중이다. 그거는 헤드라인은 빨리 반영을 하죠. 휘발유 가격이니까. 근데 이게 기업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는 최소한 6달이 더 걸려요. 6달부터 그때부터 한 6달에서 1년 가까이 지속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년 유가 떨어진 거는요 내년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유가를 통해서 활동을 통한 어떤 생산 네. 여기에서의 그 저하, 네. 인플레이션 낮은 네. 이것은 이제 후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직접적인 가격에 의한 휘발유는 당장 나오고 당장 나오는 휘발유는 거고.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나오죠. 그래서 7월달에 높았던 유가가 8월달에 9.1로 튀어나온 거고 8월달에는 이미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9월달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 기업 단에 휘발유를 놓고 뭐 석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80달러 떨어졌어요. 떨어진 기름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국으로 왔어요. 이게 인증거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데 시간 걸리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 그걸 갖다가 플라스틱 바가지 만드는 회사에 또 공급을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플라스틱 바가지 회사가 이제 이거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가지고 눌러서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소매점에 또 뿌려야 되고 소매점에서 팔려나가는데 시간이 그렇죠.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달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유가 떨어진 거의 효과는 내년 돼야 나오기 시작해요. 근원물가 쪽으로는. 근데 휘발유 가격으로는 당장 받는 데서 나오는 거. 그렇게 갑니다.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연준이 예를 들어서 저는 희망하기를 터미널로 4%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종 금리가 기준 금리가 예. 많이 가봐야 4.25 선에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일단 4.0, 4.25라고 보고 연준이 그만큼만 해준다고 보고 경기는 경착륙이에요. 경기는 경착륙 합니다. 경기는 경착륙. 아니 경착륙 해요 그거. 근데 이번에 진짜 연착륙 못 해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던 지점이 네. 파월이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표현. 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다. 그 파월이 이제 겁주느라고 한 거고 시장이 이제 드디어 휘어잡혔죠. 근데
있죠. 좀 그러니까 진작 나왔어야 된다. 그러면 한참 전에 나왔어야죠. 그리고 한참 전에 나왔는데 너무 뒤늦게 터뜨렸고 그 다음에 그 파월 말을 믿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연준의 맞서냐? 아니 연준의 말을 믿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린스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말을 믿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럼 뭘 믿어요? 그래서 주변 상황만 믿어야 돼요. 아 현상. 네, 왜냐하면 연준은요 하루아침에 태세를 돌변하는 게 연준이에요. 그린스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왜냐면 경기가 확 꺾이잖아요. 그런 말 바꿔요. 이제부터 금리 낮춘다. 우리 저 기대하지 마. 뭐 이렇게 어려워져도 우리 뭐 금리 인하하거나 이런 거 없어. 지금 네. 말은 그렇지만. 네. 그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의미거든요.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는 사후적인 거기 때문에 미사미 사후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모든 연준 의장은 사실은 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빠지면 입장 돌변하죠. 거기에 맞는 대책이 확 나오는 거죠. 확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내년 말까지 뭐 4.5에서 5.0까지 점대표로 찍어놓고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없는 거로 나오잖아요. 작년 초에 제가 트리플 버블 쓸 때 원래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 없는 거로 점대표 찍어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다. 그렇죠. 또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고 이것이 지금 현재 하는 연준의 의사결정이 6달 뒤에 1년 뒤에 경제에 어떤 모습을 갖고 올 거냐를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우린 경제학을 좀 오래 하고 경제 연구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설명 안 해도 알아. 근데 이 파월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아, 그게 변호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외통수에 걸린 연준의 오버런이다. 근데 주변에 워낙 그 다른 연준 위원들 전문 금융가들도 많고 네. 또 밑에 서포트해주는 조직도 많은데 그 연준 의장이 거의 대부분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본인의 우리도 생각. 한국은행 총재가 다 결정하잖아요. 뭐 하시면 돼요. 금통위원이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냥 이제 그러면 이런 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연준이 오버런을 걸면 지금 4.0, 4.25에서도 내년 경기는 안 좋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은 이것만 가지고도 경착륙이다. 네, 경기 꺾이고 가요. 네. 경기 침체는 온다. 네, 와요. 꺾이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3.5 정도에서 많이 가면 4.0 사이를 염두에 둔 3.5였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연착륙으로 가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골디락스를 시작하는 해가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제 원래 경로예요. 3.5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없는 거 내년까지. 그리고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늘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네? 그 지금도 양적 긴축 많이 한다고 놓고 실제한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많이 한다고 해놓고 그거 내에서 조절을 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장 충분히 조절이 돼요. 거기다 지금 강달러예요. 수입 물가 나죠. 중국이 그렇죠. 저물가 수출해 줄 거 얼마나 좋아요. 여건 좋아요 지금 물가는. 안 봐도 뻔해요. 내년에 물가는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뭐 세게 낮아질 거냐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 강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3% 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정도면 많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사고 쳐놓은 거 지금 그 정도 내렸으면 많이 내려왔지. 그런 거라서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 근데 4.0, 4.25만 해도 내년 하반기에 가면 금리 인하를 들어가야 될 거다. 연준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러잖아요. 4.0에서 4.25 정도까지만 올려놔도 하반기엔 금리 인하를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년 하반기.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양적 긴축은 뭐 손도 못 댈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 2.7, 3.25. 이제 3.15. 3.25. 25. 네. 2.5는 잭슨홀 전에 아, 그때가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0.75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렇죠. 3.25 이거 가지고도 힘들다 뭐 이런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4%가 넘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 네. 경기는 당연히 침체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번에 영국 사태 때
4.5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국채 무한매입 프로그램 내놓으면서 지금 좀 떨어져서 4.25를 반영하거든요. 그럼 10년물이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2년물 2년물 미안합니다. 2년물이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에 그걸 4.25, 4.5를 이미 반영하고 있으니 연준이 4.25, 4.5까지 가면 경기 침체 꺾이는 것도 반영하고 다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이 넘어질랑 말랑 하는 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에서 더 이상 세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만 낮으면 영국이 덜렁덜렁 거리는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까지의 경기 침체까지 간단 말이죠. 네. 영국이 덜렁덜렁 할 정도면 경기 침체 세게 올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영국이 봐도. 그래도 선진국인데. 네, 그럼요. 몇 위국이죠? 그게 영국이 하여튼 강대국인데. GDP 규모가 우리보다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 정도면 1인당 GDP가 우리보다 크고 GDP 규모는 우리가 더 큰가 건 확실하지 않네. 뭐 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정도면 영국이 저렇게 덜렁덜렁 거릴 정도의 금리 인상 예상이면 4.25, 4.5가 그 이제 이번 영국 사태가 벌어진 게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때문에 예상 때문에. 네, 이거 벌어진 거잖아요. 4.25를 반영하고 4.5를 반영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덜렁덜렁 거린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나라가 덜렁덜렁 거릴 정도면 앞으로 올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쌓여질까? 안 봐도 알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사이즈로 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경착륙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상반기에 경착륙을 하게 되면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더라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미국 대통령 캠페인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경기 박살났는데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바꾼 뷰는 금리는 뭐 4%대는 무조건 넘어갈 테니 얘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넘어갈 테니 넘어간다. 그전에는 3.5에서 4.0 사이까지 갔다가 내년에 금리 인하 없이 차분하게 갖고 가는 뷰였는데 이번엔 틀림없이 오버런을 할 수밖에 없다. 너무 겁나게 달리고 있다. 지금 끝판에 가서. 끝판에 가서 오버페이스를 해버리면 금방 못 멈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급격하게 경기가 꺾일 테니 내년에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제 바뀐 뷰고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터져요. 변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유럽 붕괴, 그다음에 중국 경기, 다음에 푸틴의 전쟁. 13가지의 변수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럽 붕괴의 의미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합 그게 해체,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그런 문제 또 브렉시트가 제2의 브렉시트가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제 브렉시트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변수가 터지지만 않으면 제가 이번에 뭐 코스피가 뭐 2000 뭐 내려가네 만에 뭐 2050 가네 이러잖아요. 2050 정도는 멈출 것 같아요. 최대를 거기로 보면 쌍바닥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2050이 PBR 8배, 0.8배거든요. 근데 0.8배 이하로 내려가는 건 위기예요. 0.8배까지는 경착륙이면 거기까지 가고. 경착륙과 우리가 자꾸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이걸 좀 비슷하게 보는데 이게 의미가 다르군요. 다르죠. 그러니까 경착륙이면 한 0.8배까지는 그 하단 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고 이거보다 더 밑으로 해서 0.64 이렇게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위기예요. 경제 위기. 그 시스템 붕괴가 왔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 붕괴는 뭐냐?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붕괴가 오냐 안 오냐. 자, 유럽 붕괴가 오면 기억을 해보세요. 2011년 유럽이 재정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 주식시장 보면은요. 유럽 애들이 눈물의 땡처리하고 다 팔고 갔어요. 왜냐면 자국에서 뱅크런이 났는데. 그렇죠. 스페인 뱅크런 났고요. 펀드런 났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인수해가지고 가니까 할 수 없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사실 그 달러 모으기 위해서 네. 그 2000년도 코로나 위기 때 자산 가격이 막 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폭락했던 거 떠올려 보면은 예, 그게 연상이 좀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그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유럽계 자금이 은행에서 얼마나 패대기를 쳤는지.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얘들이 눈물의 땡처리 하는 거니 이게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받아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셨죠 그때.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그런 뱅크런 같은 게 나오면 그러면 그러니까 유럽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면 주가 하단 내려가죠. 그러면 0.64배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걸 스무스하게 넘기면 지금 거의 0.8배 왔거든요. 0.83인가 그래요. 0.83, 0.87 뭐 이런데 0.83 정도 돼서 더 내려가 봐야 2100이나 그보다 좀 더 아래?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쌍바닥이 되는 건데 이제 다들 무서워하는 게 유럽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블랙스완이 터지면 네. 예상하지 못했던 네네. 상황이 터졌을 때 그럴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소위 그 단만 PE가 6배까지 간다 그러면 0.6배. 예. 한 30%, 40%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주사 담아야죠. 무조건 주사 담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미 고점에 다 물렸거든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 주사 담아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다 물려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게 100% 확실하다면야 지금이라도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 그때 사면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그거 될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무지하게 높은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영국이 자빠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 통화 수합 같은 건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ECB가 이탈리아 요번에 된 극우 보수당 거기가 파시스타의 후예들이라면서요. 군국주의 옛날에 무솔리니의 후예라면서요. 그래요? 네. 파시스트를 재건하는 거라고 그러대요. 우리 파쇼라고 얘기하는 거. 파쇼. 그거 재건하는 거, 그 후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하잖아요. 니들 까불면 뭐였죠? TTI 프로그램인가? TI 프로그램인가? 옛날에 마리오 드라기가 만드는 거. 그래서 유럽 다 구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까불면 그거 안 해준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EU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EU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유럽이 덜컹덜컹거리니까 그때마다 지수가 뭐 이렇게 요즘 계속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이 변동성이 사실은 파월 발인데, 그러니까 파월 감독, 유럽 주연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그걸 좀 도와서 유럽이 그렇게 안 되게 해주면 그러면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팔았다가 반등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원금 날린 거죠. 원금 날리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결국은 유럽 붕괴되는 어떤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네.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저점이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변수들이 터지면 하방을 뚫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보유자는 꼼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30% 20% 더 빠진다 하더라도 안 쳐다보고 버틸 수 있는 네. 세상이 그 상태에서 더 많이 무너질 것 같은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네. 버틸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죠. 버티기로 마음먹었다면 네. 이런 얘기 하시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만화책방 있죠? 네. 만화방. 저 만화방 갔었어요. 만화로 있었어요. 주기시장 장 열려있는 데 가서 만화 열심히 보고. 그때 옛날에 까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군단 까치 뭐 이런 거요. 아, 그렇죠. 이연세. 그렇지. 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장을 떠나 있자. 손을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요. 지금이 대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스완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거에 대응을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고 손절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좌를 열어보지 말자. 가만히 있자.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어서. 그렇죠. 그럼 대세 상승기 들어갔을 때 올라갈 주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 감고 계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이면 소위 실적이 받침돼주지 않는 수급에 의한 테마주들. 뭐 그런 것들이죠. 민 주식 이런 것들이면 그런 거면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다 싸니까. 다 싸니까. 근데 그 기본으로 네.
이런 기준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면 그래도 그게 쉬워지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년 후에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의 실적이 나오는 주식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 외에 또 조건이 있을까요? 종목 교체할 때 고려해야 될. 저는 사실은 뭐 그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본 바는 그 전에 가던 게 또 가더라고요.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거. 네, 좋은 거는 어차피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돌아서서 갈 때 그때는 대형 우량주부터 갑니다. 대형 우량주. 네. 대형 우량주부터 시세를 뺍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그 날뛰는 것들이 이제 동네 잡주들이라고 하는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은 조금 다른데 그쵸. 아주 조그만 뭐 이름도 못 들어보던 듣보잡들이 요즘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대세 상승장 뺄 때는요 이 한동안 못 가요. 그냥 우량주 이게 한국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사버리는 데 들어가는 주식들부터 갑니다. 뭐 보통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철강 화학이 됐든 삼성전자니 뭐니 이런 것들부터 쭉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갈 때 이제 어떤 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고민해서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고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무슨 X 주식을 가지는데 이게 반토막 났어.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어요. 어차피 이거 팔아서 손절이라고 생각하실 거 없이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으니까 옆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에 중국 경기. 그러니까 유럽에 의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우리 변수 중에 제일 커요. 이것이 터지면 지금보다도 30% 전후로 더 빠질 수 있다. 한 20% 이렇게는 빠지겠죠. 30% 빠질 수 있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터져서 PBR이 진짜 0.64배, 0.7배 이렇게 떨어지면 뭐 10%, 20%는 더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매수 기회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